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들이 또 좀 안녕하지 못한 국면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갖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죠. 주가가 또 밀렸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결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금리는 동결했는데 동결한 것 자체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런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달로 좀 이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담들도 어제 있었는데다가 또 이제 중국 증시가 계속 헤매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2% 밀렸고요. 나스닥은 다시 2% 밀려나면서 정말 뭐 첩첩산중입니다.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제 이제 시황을 분석해 놓은 기사 가운데 눈에 띄는 제목이 정말 살 게 없다. 예,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안 좋은 쪽이 있으면 되는 쪽도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쏠림 현상이 있던 몰리던 여기저기 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요일을 맞고 금요일은 또 좀 던지고 가고 싶은 심리가 있는 그런 날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상황들을 짚고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오늘만 거래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정신 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물론 좀 올라도 이렇게 뭐 따라가는 게 편안한 시장은 아니다. 뭐 사더라도 좀 사는 시기를 좀 늦출수록 좋은 그런 시점이고요. 그런 얘기는 뭐 충분히 해왔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는 열어놓은 상황인데 또다시 상황들이 계속 좋지 않고요. 어제는 이제 중국 증시가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기도 해서 기대를 좀 가졌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하락하면서 낙폭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좋은 걸 찾기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집 가훈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네. 웬 가훈이요? 네. 어느 집 가훈은 주식하지 말자 가훈이라 그러던데. 네. 뭐 그런 얘기가 뭐 주식 시장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뭐 좋은 가훈은 아니죠. 아니,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예. 네, 절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못 해먹겠다 진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의 환율 조작국 이슈가 소멸되면서 소위 말해서 10시 반 좀 기다리는 시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얼마나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불리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중국 증시가 2.9%가 빠졌어요. 4년 내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빠지는 시장에는 빠지는 이유를 또 갖다 찾아서 붙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책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뭐 위기 관련된 책들을 이제 좀 읽다 보면, 증권 서적을 읽다 보면, 뭐 다음에 위기가 있다면 막연하게 중국이 될 거다. 예, 뭐 중국의 부채 이슈가 터질 거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지나고 나서 이제 위안화가 절하고시 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우려감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감이란 요즘에 중국 증시 빠지고 위안화 튀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상당 부분 뭐 미국과의 무역 마찰 때문에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경제 자체가 약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뭐 현상들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뭐 무역 마찰 때문에 벌어지는 게 뭐 5, 60 된다라고 하면 경기 체력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 잠시 후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금리 얘기할 텐데 오래됐어요. 우리가 1.25 찍으러 내려갈 때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냐. 내릴 땐 좋지만 돌아 나올 땐 굉장히 힘들 거다. 근데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면서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사실 인상 같은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를 자극했고 어제 원달러가 꽤 많이 튀었죠. 거의 9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었을 거고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사이에 있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FOMC 의사록 발표되고 나서 스탠스는 명확히 확인한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중립금리 레벨에 대해서 마찰이 있다. 그러니까 이견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립금리 하면은 그냥 3% 정도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한 50bp 정도 높은 곳까지 이 상단 레벨을 보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많아졌다. 그럼 50bp 차이면은 금리 인상 횟수로는 2번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예산안은 이미 이 EU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EU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2019 예산안 우리 이거 거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린 이미 제출했고 여기서 수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유로화가 강세로 갔을까요? 약세로 갔을까요? 약세로 갔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또 이것도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하나의 뒷받침 요인이었을 걸로 보고요. 환율 조작국 지정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최악의 케이스는 피했으니 우리 만나서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굴러가는 게 일반적인 예상일 텐데 어제 이 커들러 자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끝인 게 아니고 한 3개월 됐죠. EU와의 이 무역 협상을 이제 통해서 그때 한참 중국이랑 싸우고 있을 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전력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EU와의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이 협상에 있어서는 조건부 휴전 같은 이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딱 지나고 나니까 포문을 다시 여는 거예요. 포문을 다시 열어서 지금 EU와의 협상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올라왔고요. 또 그 뒷면에서는 또 EU와 일본과 미국이 이제 공조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게 될 거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취약한 상태니까 이만큼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요즘 매매하는 시장이 빨간불 매일 들어오는 시장이면 이런 뉴스들 그냥 읽고 일부 반영하고 넘어가면 그냥 되는 이슈인데 맨날 파란불 보는 증시에서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꽂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약한 상태에서 잽을 맞는 겁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만 2140이나 50이나 60이나 여기서 지나고 나서 보면 2300 정도 됐을 때 2400 정도 됐을 때 2040, 50, 60 이거 매한가지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시장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낮은데 또 빠졌다. 2150도 싸 보였는데 30도 봤다. 이런 식의 센티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위 말해서 손가락이 언다라는 표현이 나올 법한 국면입니다. 손가락이 풀려 있어야 이 정도 빠지면은 이건 받아야 돼, 이건 사는 거야라고 뛸 수 있는데 손가락이 얼어 있다 보니까 매수 버튼을 못 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수가 얇아지고 매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풀려서 나오는 매도가 있죠. 요즘 반대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매도는 지속적으로 쏟아지는데 매수는 점점 뒤로 물러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호가 공백이 있어서 호가가 가볍고 그러면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시장이 좀 가볍게 날려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시장에
현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해먹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 그러니까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매년 4월, 10월 나옵니다. 4월 중순에 한 번, 10월 중순에 한 번. 사실 이거 왜 나왔는지 한 줄로 정리해봐요. 미국의 환율 보고서 왜 나오는지 이 한 줄로 정리해봐요. 라고 하면 걔네들 무역 수지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소비국가고 키커런시 발권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 적자를 용인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서부터 환율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과하게 우리 쪽에서 이익 빼가는 애들은 규제할 수 있어요 라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환율 조작국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칼인 거지 실제로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 시기 때쯤 되면은 지정 시점까지 좀 약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가 지나고 나면 다시 강세로 갑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미아나 이 고시 방향은 절하가 아니고 절상이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는 거냐라는 부분들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게 경기입니다. 봐라. 뭐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오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 얘기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8% 성장.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중국이란다. 네. 이 중국 이 큰 땅덩이가 이 문제 없이 굴러가려면 적어도 8%는 커야 된다. 라는 게 바오바였습니다. 지금은 바오바 포기한 지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성장률 단위 이제 7%도 안 되고 그럼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성장률이 점점 빠지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경제 사이즈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성장 사이즈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6% 이 중후반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017년도 1분기 GDP 성장률이 6.9%, 이번 1분기가 6.8%, 2분기가 6.7%, 지금 3분기 가이드가 6.6%거든요. 성장률이 조금씩 빠진다. 이 성장률 빠지고 있는 부분 사실 이거 놀라울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그림처럼 지금 뭐 3대 지표라고 그러죠.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이 데이터 다 지금 이 상태다. 그러면 이거 무역 분쟁도 위안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경기값이 통화에 녹아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우려하는 시각들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성장 둔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6.6% 나와도 시장이 뭐 별로 놀라지 않을 이슈예요. 근데 수많은 증권 서적에서 중국을 건드리는 다음 위기는 중국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부분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논리는 부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신흥국 총 외채는 달러 부채로 보는 거죠. 신흥국의 총 외채 구성을 보게 되면 비달러 부채가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단기든 장기든 어쨌든 달러 부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이 달러가 흐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 사이즈가 연동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할 테니까요. 자국 통화로 계산을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달러 부채를 GDP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멕시코는 뭐 워낙 옆집 사는 친구니까 여기는 국경 맞대고 있는 애들인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여기 앞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높은 애들이
아르헨티나, 터키예요. 최근에 다 위기를 예. 겪고 있는 국가들이네요. 그쵸. 예, 브라질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조금씩 화살표를 연장을 하는 거죠. 브라질 최근 들어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겁게 반등하던 쪽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죠. 러시아 남일 같지 않죠. 남아공 랜드, 남아공 주가지수 여기도 뭐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간혹 인도네시아 툭툭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이 순서대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중국은요. 민간 부채가 높습니다. 우리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IMF 때는 우리 정부에 돈도 없었지만 민간 부채 이슈도 굉장히 컸죠. 금융기관들이 예,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부 부채가 많은 데들은 대표적인 게 일본이고요. 민간 부채가 많은 건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뭐 어제 뭐 이 기사가 워낙 많이 지나갔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단 IMF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기 시점서부터 16년도까지 세계 부채 증가액의 43%가 중국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이게 정확히 집계도 잘 안 되는데 한 40조 위안 되는 것 같다. 40조 위안이면은 6조 달러예요. 지금 연준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테이퍼링 들어가기 전까지의 채권 매입액이 4조 달러였거든요. 어마무시한 사이즈죠. 근데 이거보다 더 겁나는 얘기는 중국에서 지금 소위 신용매매,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금액이 5조 위안에 달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16조거든요. 뭐 어마무시한 사이즈가 이렇게 시장 박살나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판대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위험 노출이 돼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쭉쭉 지나갑니다. 그런 뉴스를 이렇게 때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잘 찾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뭐 쭉쭉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중국 뭐 다음 위기는 막연하게 중국 이 얘기 사실 처음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항상 뭐 무사히 다 지나갔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나오던 차트는 이겁니다. 중국의 이 단기 부채에 대비해서 이 유동자산 사이즈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네,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있어서 이거 터지면은 큰일 났어요라고 얘기하는 블랙스완인 건 맞지만 이게 지금 당장 터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데 어제는 워낙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쏠렸죠. 어제 중국 증시 보면서 미 증시도 영향 안 받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일정 부분 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간밤 야간 선물 추이로 봤을 때는 오늘 뭐 한 1% 정도 가까운 낙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긴 음봉이면은 사실 시장이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시가 갭 이후에 좀 빨간색 봉이 반드시 필요한 하루 시장으로 쳐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부채 문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몰랐던 사실이 어제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니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사실은 위기라고 하는 건 인지하지 못할 때 왔을 때가 그렇죠. 위기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중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채를 기업 부채 각 지방 부채를 중국 정부가 떠안고 자폭하고 터진다.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으니까 다 밀려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사실 정치적 문제하고도 이제 다 맞닿아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최대 목표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실은 보면 재선 아니겠어요? 예, 중간 선거를 넘어서 재선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싸움을 한번 표심에 걸어보는 거죠. 이게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먹히게 되면 사실 또 끌고 가지 않을까. 근데 네. 이 공화당의 결집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지층들은 이 그림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원 민주당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잖아요. 요즘 뭐 예.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자기 지지층들의 표심을 흐트러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 네. 대선까지는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요. 미국한테도 좋은 게 없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네. 중간 선거 후에는 조금 이제 손 잡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그러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네. 않을 가능성도 그러면 참 더 걱정이고요. 무엇을 네.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트럼프였기 때문에 네. 별 생각 나드는 건 그러게요. 사실인데 일반적으로는 중간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금리 얘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어제 있었던 이벤트이고 성장률 하향하면서 이제 증시는 어쨌든 좋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견됐기 때문에요. 증시 영향 분석해 주시죠.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결 같은 인상 같은 동결 네. 네, 나왔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게 크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 맨 마지막에 뒷북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른 데들은 다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가장 늦게 지금 반영하고 발표한 게 하느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좀 까내렸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성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어제 뭐 뉴스 때 많이 보셨겠죠. 유류세 인하 얘기 나오죠. 예. 네, 유류세 인하면은 MOM 값으로 CPI 부담값을 뭐 0.1%포인트씩 뭐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분석 기사들 나가던데 지금 그 기사 왜 나오겠어요? 지금 성장률 전망치 내렸으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경기가 좋아야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 뭐 내리막길 편한 길 내려갈 때 엑셀 안 밟아도 차가 내려가니까 뭐 경기 좋을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힘든 길 올라갈 때는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일단 힘든 길인데 엑셀을 밟아야 차가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엑셀에서 발을 띄어버리게 되면 차가 뒤로 굴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금리 올리자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런데 내외 금리차 벌어지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올 연말까지 우리가 못 올리면 100bp 원빅 벌어지거든요. 근데 물가도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물가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잡아야 돼요. 예. 하는 애 제일 첫 번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또 이 충돌이 돼요. 때문에 그 약간의 마사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류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소수 의견이 과거에 이제 이일영 의원 한 표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2표가 됐어요. 이 연준 의원은 7명입니다. 연준 의원이 짝수로 나갈 수는 없죠. 예, 짝수면은 동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7명이에요. 7명 중에 2명이 이제 소수표를 낸 겁니다. 이 2명의 소수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1999년도 이후에 이렇게 이 2명의 소수표 이상 나온 거는 14차례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뭐 다음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상이 확실시 된다라는 거고 어제 이주열 총재님 코멘트도 들어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었는데 종전보다 금융 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내외 금리차 벌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이 딜레마는 사실 내년입니다. 우리가 일단 올해 다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올리겠죠. 근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3차례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외 금리 차가 원빅 100bp 바깥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워낙 약세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 위안화 그림이었을 거예요. 위안화가 뭐 크게 불리하게 돌았고 우리 금통위가 어제 사실 인상을 발표했어도 어제 아니면 어차피 다음이기 때문에 어제 했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화가 약세로 쏠려버리죠. 원달러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부담이 일단 있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의 이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80pp 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워낙 약세를 자극하다 보니까 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좋아요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주식 채권 자금 다 합치면 700조입니다. 700조.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이 700조 들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뭘 원하겠어요? 워낙 약세를 응원할까요? 워낙 강세를 응원할까요? 강세 응원해야죠. 근데 약세로 가는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늘지 못하고 이제 좀 서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일단 자금 유출이 뭐 한 8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6년도서부터 지금 뭐 27조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들어온 게 더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짐 싸서 네. 나갑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환율이 어제 좀 수급에 좀 불리하게 반영됐었던, 올라가는 환율을 야기시켰던 금통이, 이런 부분들이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을 좀 더 아쉬움을 전략까지 남기는 것 이어가 같습니다. 주세요. 간략하게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때는 그냥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밑에 그냥 처박혀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30이나 40이나 50이나 매한가지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시장을 보면서 아이고 10피 올랐다, 10피 빠졌다. 여기에 좀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지 않나. 오늘 개파락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종가를 한번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를 응원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시가계 비유에 음봉이면 정말 어려워지니까 마이너스더라도 빨간색 봉 쪽으로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